전 43살에 처음으로 엄마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20년 뒤 하버드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나서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한 말이, 여러분 끝까지 들어보시면 눈물 없이는 못 들으실 겁니다. 2003년 12월 충북 산골마을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때 43살이었어요. 평생 시집 한 번 못 가본 노처녀였죠. 사람들은 뒤에서 수군댔습니다. 저렇게 예쁜 것도 아닌데 왜 결혼을 안 하냐고,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20대부터 30대까지 아픈 어머니를 간병하느라 청춘을 다 바쳤다는 걸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게 제가 40이 되던 해였으니까요. 그리고 그 뒤로 3년 전 그냥 혼자 살았습니다. 산골 외딴집에서 작은 국수집 하나 운영하면서요. 그날도 참 추웠어요.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였는데 눈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저는 어머니 묘소에 가려고 산길을 올라가고 있었어요. 제사 지낸 음식을 좀 갖다 드리려고요. 묘소가 산 중턱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묘소 근처에 도착했을 때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응애, 응애. 처음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이 깊은 산속에 갓난아기 우는 소리가 들릴 일이 없잖아요. 혹시 산짐승 소리인가 싶었는데 가까이 다가갈수록 분명했습니다. 아기였어요. 눈 쌓인 바위 틈에 누군가 아기를 버려두고 간 겁니다. 낡은 담요에 쌓여 있었는데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얼어 죽었을 상황이었죠. 저는 미친 듯이 아기를 안아들고 산을 뛰어내려갔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이 작은 생명이 제 품에서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아기를 온돌방에 눕히고 따뜻한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줬습니다. 그리고 제 젖을 물릴 수도 없으니까 분유를 타서 조금씩 먹였죠. 그렇게 밤새 아기를 돌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됐을 때 저는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경찰에 신고를 할까 아니면.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 아기를 제가 키우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요. 미쳤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43살 노처녀가 무슨 아기를 키워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평생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 가슴속에서 끌어올랐거든요.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본능 같은 거요. 결국 저는 면사무소에 가서 아기를 발견한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친부모가 나타나지 않으면 제가 입양하겠다고 신청서를 냈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친부모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 사이 저는 아기를 정성껏 돌봤습니다. 밤새 깨서 분유 타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아플 땐 등에 업고 20리길을 걸어서 보건소까지 다녔어요. 국수집은 거의 열지 못했죠.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정말이지 그 힘든 시간들이 행복했어요. 그리고 정식으로 입양 절차가 완료됐을 때 저는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하람이요. 하늘이 내려준 아이라는 뜻으로요. 하람이가 두 돌이 됐을 때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이 아이가 숫자를 좋아하는 겁니다. TV에서 숫자가 나오면 눈을 떼지 못했고 제가 국수집에서 돈 계산할 때면 옆에서 유심히 지켜봤어요. 그리고 3살이 됐을 때는 믿으시겠어요? 이 아이가 두 자리 숫자 덧셈을 머릿속으로 했습니다. 처음엔 우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계속 맞히는 거예요. 27 더하기 15이 얼마냐고 물어보면 42이라고 정확하게 대답했죠. 이게 뭔가 싶어서 저는 보건소에 있는 간호사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간호사가 깜짝 놀라면서 대학병원에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혹시 천재일 수도 있다면서요. 근데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천재라니요. 우리 하람이가 똑똑한 건 맞지만 천재까지는 아니겠지 싶었죠. 그냥 우리 아이가 특별한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세상 모든 부모가 자기 자식이 제일 특별하다고 느끼잖아요. 하람이가 5살이 됐을 때였습니다. 동네에 새로 부임한 젊은 선생님이 국수집에 오셨어요. 윤호라는 이름의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참 따뜻한 분이었죠. 그분이 국수를 드시다가 하람이를 봤습니다. 그리고 하람이한테 간단한 질문을 몇 개 던졌어요. 구구단 아냐고 3자리 숫자 계산할 수 있냐고요. 하람이는 다 대답했습니다. 너무나 쉽다는 듯이요. 윤호 선생님 얼굴이 하얘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이 아이 정말 특별한 아이예요. 서울에 영재교육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꼭 한번 데려가 보세요. 이 아이의 재능을 그냥 묻어두시면 안 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솔직히 기쁘기보다는 두려웠어요. 영재교육원이요? 서울이요? 저 같은 산골 과부가 무슨 돈으로 아이를 서울까지 데려가요. 그리고 만약 하람이가 정말 천재라면 그럼 이 아이는 저 곁을 떠나는 거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들자마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람이는 제가 낳은 아이가 아니에요. 언젠가는 친부모가 나타날 수도 있고 혹은 아이가 커서 자기 뿌리를 찾고 싶어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만약 하람이가 천재여서 대단한 사람이 되면 더더욱 제 곁을 떠날 게 분명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결심했어요. 내 행복보다 이 아이의 미래가 더 중요하다고요. 그렇게 윤호 선생님의 도움으로 하람이는 서울에 있는 영재교육원에 등록하게 됐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서울까지 왕복 5시간을 버스 타고 다녔어요. 국수집 문 닫고 새벽같이 출발해서 밤늦게 돌아오는 생활이었죠. 힘들었냐고요? 아니에요. 전혀요. 버스 안에서 하람이가 그날 배운 걸 신나게 이야기하는 모습 보면 피로가 싹 사라졌거든요. 그리고 영재교육원 선생님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하람이 같은 아이는 평생 처음 본다고요. 수학적 사고력이 대학생 수준이라고요. 하람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당연히 반에서 1등이었죠. 아니 1등 정도가 아니었어요. 다른 아이들이 구구단 외울 때 하람이는 미적분 문제를 풀고 있었으니까요. 선생님들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몰라 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하람이를 월반시키자고 제안했습니다. 2학년을 건너뛰고 3학년으로 올려주겠다고요. 저는 거절했습니다. 아직 어린아이인데 형들 누나들 사이에서 지내면 정서적으로 문제가 생길까 봐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데서 터졌습니다. 동네 사람들 입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현숙이네 입양한 아이가 천재래. 틀림없이 어디 좋은 집안 아이일 거야. 친부모가 나타나면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키우는 거야. 그런 말들이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무시하려고 했어요. 근데 자꾸만 그런 말을 듣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도 의심이 생기더라고요. 정말로 하람이 친부모가 나타나면 어떡하지? 만약 그들이 부자라면 법적으로 아이를 데려갈 수 있는 거 아닐까? 밤마다 잠이 안 왔습니다. 하람이가 제 옆에서 새근새근 자는 모습을 보면 눈물이 났어요. 이 아이 없이는 못 살 것 같았거든요. 하람이는 제게 세상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내가 이기적인 게 아닐까? 하람이 친부모도 이 아이를 그리워하고 있을 텐데 내가 붙잡고 있는 게 옳은 일일까? 고민 끝에 저는 결정했습니다. 하람이의 친부모를 찾아보기로요. 윤호 선생님한테 상담했더니 선생님도 찬성하시더라고요. 아이가 자기 뿌리를 알 권리가 있다면서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를 발견한 그 묘소 근처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CCTV 같은 건 없었지만 혹시 누가 뭔가 봤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놀라운 단서를 찾았습니다. 하람이를 싸고 있던 그 낡은 담요요. 자세히 보니까 구석에 작은 자수로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어요. TSG라고요. 처음엔 뭔지 몰랐는데 윤호 선생님이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더니 얼굴이 하얘지는 거예요. TSG는 태성그룹이라는 대기업의 약자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재벌 그룹이었죠. 그 담요는 태성그룹 계열 호텔에서 VIP 고객한테만 주는 특별한 담요였대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설마 하람이가 재벌집 아이란 말인가? 그럴 리가 없어요. 재벌집 아이를 왜 산골 묘지에 버리겠어요? 그런데 윤호 선생님은 다르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오히려 그래서 더 의심스럽다고 재벌가에는 우리가 모르는 비밀이 많다고요. 선생님은 제게 물었습니다. 정말 끝까지 조사하실 건가요? 진실을 알게 되면 하람이를 빼앗길 수도 있는데도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알아야 해요. 이 아이가 커서 자기 부모를 궁금해할 때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면 그게 더 이 아이한테 잔인한 것 같아요. 윤호 선생님의 지인 중에 사립 탐정이 있었습니다. 그분한테 의뢰를 했죠. 2003년 12월 전후로 태성그룹과 관련해서 실종되거나 버려진 아이가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요.
그리고 3개월이 지났을 때 탐정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찾았다고요. 태성그룹 현우 회장의 아들이라고요.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현우 회장에게는 은이라는 여자가 있었대요. 서로 깊이 사랑했지만 현우 회장의 어머니가 극렬히 반대했답니다. 은이가 평범한 집안 출신이라는 이유로요. 그래도 두 사람은 비밀리에 만나 사랑을 키웠고 은이가 임신했어요. 현우 회장은 어머니를 설득하려 했지만 어머니는 더욱 완강해졌죠. 그리고 은이를 미행하고 협박하기 시작했대요. 아이를 지우지 않으면 현우의 사업을 망하게 만들겠다고요. 은희는 고민 끝에 혼자 시골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산골 여관에서 혼자 아기를 낳았어요. 하람이를요. 하지만 출산 후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또다시 도망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대요. 뺑소니였답니다. 은희는 그 자리에서 숨졌고 갓 태어난 아기는 차 안에 남겨졌죠. 그 뺑소니 운전자가 겁이 나서 아기를 묘지 근처에 버린 거였어요. 현우 회장은 그 사실을 전혀 몰랐답니다. 은희가 사라진 줄만 알고 10년 넘게 찾아 헤맸다고 해요. 아기가 태어난 줄도 은희가 죽은 줄도 몰랐던 거죠. 그런데 작년에 우연히 그 뺑소니 범인이 다른 사건으로 경찰에 잡히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 자백을 했대요. 그 얘기를 듣고 현우 회장이 미친 듯이 아이를 찾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탐정이 말했습니다. 현우 회장 측에서 유전자 검사를 요청할 거라고요. 그리고 만약 하람이가 친아들로 밝혀지면 법적으로 친권을 주장할 거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람이를 빼앗긴다고? 제가 눈 속에서 건져서 밤새 깨서 키운 우리 하람이를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윤호 선생님의 말이었어요. 선생님이 제 어깨를 잡고 말했습니다. 사모님, 하람이한테 물어보세요. 이 아이가 뭘 원하는지요. 아이는 이제 10살이에요. 자기 생각이 있어요. 맞았습니다. 저는 제 욕심만 생각하고 정작 하람이 마음은 생각 안 했던 거죠. 집에 돌아와서 하람이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하람아, 너 진짜 엄마 아빠 찾고 싶어? 하람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엄마잖아요. 무슨 진짜 가짜가 있어요?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제가 하람이를 와락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중얼거렸죠. 미안해 하람아, 엄마가 이기적이었어. 그런데 하람이가 제 품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 궁금하긴 해요. 나를 낳아준 사람이 누군지요. 나쁜 사람이면 어떡하죠? 착한 사람이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요. 그리고 저는 그 진실 앞에서 비겁하게 도망치면 안 된다고요. 일주일 뒤 현우 회장이 직접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고급 승용차가 산골 마을에 나타나자 동네가 발칵 뒤집혔죠. 그리고 차에서 내린 사람을 보고 저는 숨이 막혔어요. TV에서만 보던 그 유명한 재벌 회장이 제 국수집 문을 열고 들어온 겁니다. 현우 회장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엔 슬픔과 간절함이 가득했어요. 회장님이 말했습니다. 하람이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유전자 검사를 하겠습니다. 만약 제 아들이 맞다면 저는 이 아이를 데려가겠습니다. 그 말에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람이를 불러냈죠. 하람이는 처음 보는 현우 회장을 신기한 듯 쳐다봤어요. 회장님은 무릎을 꿇고 하람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너는 수학을 좋아하니? 하람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장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엄마를 사랑하니? 하람이가 또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돌아봤어요. 그때 현우 회장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는 일주일 뒤에 나왔습니다. 99.99% 친자관계. 하람이는 정말로 현우 회장의 친아들이었어요. 결과를 받아든 날 저는 하람이를 안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싶었거든요. 10년을 키운 내 아들을 보내야 하는구나. 그런데 현우 회장이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현우 회장이 말했습니다. 하람이를 당장 데려가지 않겠다고요.
대신 주말마다 하람이를 만나러 오시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람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이곳에서 엄마랑 함께 지내게 해달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꿈을 꾸는 건가 싶었어요. 회장님이 설명했습니다. 하람이에게 진짜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사랑이라고요. 자기는 10년 동안 하람이 곁에 없었지만 현숙 씨는 10년 내내 함께 있었다고요. 그 시간을 돈으로 살 수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은희가 살아있었다면 분명히 같은 선택을 했을 거라고 눈물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현우 회장은 약속대로 매주 주말마다 오셨어요. 처음엔 어색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둘 사이에 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은 하람이한테 수학 문제집을 사다 주고 어려운 문제를 같이 풀어줬어요. 그리고 은희 이야기를 조금씩 들려줬죠. 하람이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씩 변했어요. 예전보다 더 조용해졌고 가끔 멍하니 하늘을 쳐다볼 때가 많아졌죠. 어느 날 하람이가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진짜 엄마는 나 때문에 죽은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하람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말해줬어요. 아니야, 하람아. 내 진짜 엄마는 너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했어. 내가 태어난 건 축복이야. 엄마가 세상을 떠난 건 나쁜 사람들 때문이지 내 잘못이 절대 아니야. 하람이는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하람이는 공부에 더 매진했어요. 중학교에 들어간 하람이는 전국 수학경시대회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서울과학영재학교에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입학했어요. 드디어 하람이가 제 곁을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떠나는 날 하람이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엄마, 외롭지 마세요. 방학 때마다 올게요. 하람이가 없는 집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다행히 하람이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현우 회장님도 가끔 소식을 전해주셨죠. 고등학교 3학년이 됐을 때 하람이는 미국 대학에 지원했습니다. MIT, 하버드, 스탠퍼드 세계 최고의 대학들이었죠. 그리고 놀랍게도 전부 합격했어요. 하람이는 그 중에서 하버드를 선택했어요. 은희 엄마가 하버드를 꿈꿨다는 현우 회장님 말씀을 듣고 결정한 거였대요. 하람이가 미국으로 떠나는 날 공항에서 셋이 만났습니다. 하람이는 우리 둘을 번갈아 보며 말했어요. 엄마, 아버지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두 분 다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그 말을 듣고 현우 회장님도 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4년이 흘렀습니다. 하람이는 방학 때마다 한국에 왔어요. 그리고 언제나 저를 먼저 찾아왔죠. 하람이는 하버드에서도 수석을 놓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람이는 졸업하자마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람이가 제 국수집을 찾아왔어요. 옆에는 현우 회장님도 함께 계셨죠. 이제 22살 청년이 된 하람이가 무릎을 꿇고 제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제가 하버드 수석 졸업한 거 아시죠? 그거 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눈 속에서 저를 구해주지 않았으면 전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엄마가 밤새 깨서 돌봐주지 않았으면 전 이렇게 잘하지 못했을 거예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전 아무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목이 메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람이가 다시 말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러면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열어보니 집 등기권리증이었어요. 서울 강남 아파트였죠. 하람이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엄마 모실 집이요. 이제 엄마는 이 산골에서 고생하지 마세요. 서울 가서 편하게 사세요. 아버지랑 저랑 모시면서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옆에 계시던 현우 회장님이 말했어요. 현숙 씨, 저도 부탁드립니다. 하람이 엄마로서 저희 곁에 계셔주세요. 우리 셋이 진짜 가족이 됩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지난 20년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전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람이가 제 손을 꼭 쥐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엄마. 엄마는 제 목숨의 은인이에요. 그리고 제 인생 전부예요. 앞으로 평생 엄마 곁에 있을 거예요. 그렇게 저희는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람이는 태성그룹에 들어가 일을 시작했고
현우 회장님은 천천히 하람이한테 회사 일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전 하람이가 사준 아파트에서 가끔 국수를 끓여 두 사람한테 가져다 줬죠. 하람이는 언제나 말했어요. 세상에서 엄마 국수가 제일 맛있다고요. 지금 하람이는 30살이 됐습니다. 태성그룹 부사장이 됐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결혼도 했죠. 결혼식 날 하람이가 제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었어요. 그때 하람이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제 어머니십니다.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는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는 여기 계십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그 말에 식장이 숙연해졌어요. 그리고 하람이가 제게 꽃다발을 건네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사랑합니다. 평생 효도할게요. 전 그 자리에서 와락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여기서 끝입니다. 43살에 처음 엄마가 된 노처녀의 이야기요. 사람들은 가끔 물어봐요. 후회하지 않느냐고요. 전 대답합니다.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다고요. 하람이는 제게 왔고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전 더 이상 외로운 노처녀가 아니에요. 전 하람이 엄마예요. 그리고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이름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인생이 힘들고 외로운 분들 계시다면 기억하세요. 사랑은 기다림 끝에 옵니다. 그리고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람이가 제 뱃속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하람이는 제 아들이에요.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누구든 가족이 될 수 있어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힘내세요. 사랑은 언제나 기적을 만듭니다.